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버리겠다고 했죠? 정다은의 목소리가 전주지방법원 가사조정실 안에 조용히 울렸다. 울먹이지도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해서 맞은편에 앉은 오현석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조정위원 앞에는 이혼 신청서와 재산 내역, 두 사람이 공동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이 놓여 있었다. 현석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끝내달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복도에는 그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문채린이 기다리고 있었다. 연한 베이지색 인부복 위에 카디건을 걸친 채 자신의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앉아 있었다. 현석은 굳은 얼굴로 다은을 바라보았다. 그 얘기는 이미 집에서 끝냈잖아. 채린 씨 뱃속의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더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아. 다은은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연두색 산모 수첩과 병원 이름이 찍힌 봉투를 꺼내 조정위원 앞에 내려놓았다. 현석의 시선이 산모 수첩 표지에 멈췄다. 다은은 그제야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제 아이에게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나요? 조정실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현석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다은은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직 겉으로는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6주째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었다. 저도 임신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두 사람의 결혼에는 7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다은이 현석을 처음 만난 곳은 전주의 한 아동발달센터였다. 당시 다은은 미술치료 보조교사로 일하고 있었고 현석은 익산에 본사를 둔 식품 유통회사의 신입사원이었다. 회사가 지역 아동센터에 교구를 후원하면서 현석이 물품 전달을 맡았고 그는 상자 하나를 잘못된 교실에 가져다 놓는 바람에 다은에게 처음 말을 걸었다. 평소 숫자와 일정에 빈틈이 없다는 말을 듣던 사람이 색연필 상자를 들고 복도에서 길을 잃은 모습이 우스워 다은이 웃었다. 현석은 그 웃음을 오래 기억했다. 두 사람의 연애는 화려하지 않았다. 퇴근 후 전주천을 걷고 남부시장에서 콩나물국밥을 나눠 먹고 비가 오는 날이면 오래된 독립서점에서 서로 읽을 책을 골라주었다. 현석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약속한 시간보다 늘 먼저 나왔고 다은이 감기에 걸리면 익산에서 전주까지 배숙을 들고 달려왔다. 다은은 그 성실함을 사랑했다. 현석은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게 웃는 다은을 보며 언젠가 저 여자와 가족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결혼을 반대한 사람은 없었다. 다만 현석의 어머니 배정숙은 처음부터 다은의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숙은 완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두 아들을 혼자 키웠다는 자부심이 강했다. 다은의 어머니 서명자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딸을 키운 사람이었다. 정숙은 겉으로는 사돈댁도 고생 많으셨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돌아서면 아들에게 집안 형편이 너무 기울어진 혼사는 아니냐고 물었다. 현석은 그때마다 다은의 편을 들었다. 어머니, 제가 다은이랑 사는 거지 집안끼리 합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를 들으며 다은은 자신이 좋은 남자를 선택했다고 믿었다. 결혼식은 전주의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다. 신혼집은 완산구의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다. 다은은 거실 창가에 작은 화분들을 놓았고 현석은 주말마다 흔들리는 식탁 다리를 고치거나 낡은 수납장을 조립했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필요한 것보다 함께 고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결혼한 지 10달쯤 되었을 때 다은이 임신했다. 병원에서 작은 아기집을 확인한 날, 현석은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동안 몇 번이나 초음파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는 아직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사진을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다. 정숙도 처음에는 기뻐했다. 한정식집 단골들에게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자랑했고 몸보신을 시켜야 한다며 매주 전복죽과 갈비탕을 보냈다. 그러나 그 관심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정숙은 아이를 다은의 아이가 아니라 오씨 집안의 첫 손주라고 불렀다. 다은이 임신 초기라 냄새에 민감하다고 말해도
제사나 가족 모임에는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임신한 게 벼슬은 아니잖니. 우리 때는 만삭에도 밭이라고 다 했어. 다은은 불편했지만 참았다. 현석이 어머니와 자신 사이에서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현석도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가족이 크게 다투는 상황을 무엇보다 싫어했다. 다은은 그 침묵을 온화함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것이 책임을 피하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임신 10세 주째 되던 해 가을, 완주의 시댁에서는 현석 아버지의 기일을 앞두고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다. 다은은 병원에서 안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상태였다. 며칠 전부터 배가 단단하게 뭉쳤고 의사는 오래 서 있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당부했다. 다은은 현석에게 이번 제사에는 늦게 가거나 음식 준비를 돕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말했다. 현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요즘 가게 일 때문에 예민해.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자. 힘든 일은 내가 다 할게. 하지만 그날 아침 회사에서 긴급 연락이 왔다. 냉장 창고에 전산 오류로 배송이 전부 지연되었다는 것이었다. 현석은 1시간만 다녀오겠다며 익산으로 향했다. 1시간은 3시간이 되었고 3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다. 시댁 부엌에는 다은과 정숙, 그리고 현석의 작은 어머니들만 남았다. 정숙은 처음에는 다은에게 앉아 있으라고 했다. 그러나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음식 준비가 밀리자 말이 달라졌다. 임신했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전만 조금 옮겨 놓아라. 다은은 낮은 상 앞에 앉아 전을 접시에 담았다. 허리가 아파 몇 번이나 자세를 바꾸었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잠시 뒤 정숙은 탕국 냄비를 안쪽 방으로 가져가 달라고 했다. 다은은 무겁다고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현석에게서 곧 도착한다는 문자가 와 있었고 이것만 옮기면 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마루 끝을 지나던 순간 뜨거운 국물이 조금 흔들렸다. 다은은 냄비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비틀었다. 발끝이 문턱에 걸렸고 옆구리가 낮은 장식장 모서리에 부딪혔다. 냄비는 바닥에 떨어졌지만 다은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했다. 아랫배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다. 치마 아래로 번지는 붉은 얼룩을 본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현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다은은 이미 처치실 안에 있었다. 그는 복도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문 앞을 서성였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휴대전화 화면 속에 있던 아이가 더는 살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현석은 벽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다. 다은은 마취에서 깨어난 뒤 가장 먼저 남편을 찾았다. 그러나 현석은 침대 곁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그는 다은의 손을 잡았다가 금세 놓았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제사 준비를 맡긴 탓인지 회사로 가버린 탓인지 아니면 다은을 지켜주지 못한 탓인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숙은 병실 밖에서 울면서도 이상한 말을 했다. 며느리가 조심했어야지. 임신한 사람이 왜 무거운 걸 들고 나서니. 다은은 그 말을 들었다. 현석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제지하지 않았다. 정숙이 충격을 받아 그런 것이라며 나중에 이해해 달라고 했을 뿐이었다. 그날 다은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처음으로 갈라졌다. 퇴원한 뒤 신혼집의 작은 방은 그대로였다. 현석이 미리 사둔 아기 침대와 노란색 모빌, 다은이 접어둔 베네쩌 고리가 방 한가운데 남아 있었다. 다은은 방문을 열지 못했다. 현석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해야 했지만 각자의 죄책감 속으로 숨어버렸다. 다은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현석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비어있는 작은 방을 보며 자신이 무능한 남편이라는 생각에 짓눌렸다. 다은은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했다. 현석은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예약한 날마다 회의나 출장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다. 그 얘기를 계속한다고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그 말은 다은에게 오랫동안 남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이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슬픔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석은 슬픔을 마주하는 대신 일을 선택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익산으로 출근했고
밤늦게 돌아왔다. 집에서 밥을 먹는 날이 줄었고 주말에도 회사 골프 모임이나 거래처 행사가 생겼다. 정숙의 태도도 달라졌다. 임신했을 때 보내오던 음식은 끊겼다. 명절 식탁에서는 친척들이 들으라는 듯 둘째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부러워했고 다은에게는 몸이 회복되었으면 병원이라도 제대로 다녀보라고 말했다. 어느 설날에는 떡국을 먹다가 집안에 아이 웃음소리가 없으니 집이 죽은 것 같다고 했다. 현석은 숟가락만 내려다보았다. 다은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물었다. 당신도 우리 집이 죽은 집처럼 느껴져? 현석은 한참 침묵하다가 운전대만 세게 잡았다. 어머니 말에 왜 그렇게 의미를 붙여? 그냥 흘려들으면 되잖아. 당신이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말해줬으면 흘려들을 수 있었을 거야. 나도 힘들어, 다은아. 나만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만들지 마. 그 말 이후 두 사람은 며칠 동안 대화하지 않았다. 다은은 남편도 아프다는 사실을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이해는 한쪽에서만 계속될 수 없었다. 그녀가 올 때마다 현석은 더 늦게 귀가했고 현석이 지칠 때마다 다은은 말없이 밥을 차렸다. 겉으로는 싸움이 없는 부부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지 않은 감정들이 층층이 쌓이고 있었다. 작은 방의 아기 침대는 결국 치워졌다. 현석이 다은에게 묻지 않고 중고 거래로 팔아버렸다. 퇴근한 다은이 빈 방을 발견했을 때 벽에 매달려 있던 노란 모빌만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현석은 그 방을 서재로 쓰자고 말했다. 계속 그대로 두는 게 더 힘들잖아.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 앞에서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현석은 다은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은 그녀가 남편에게 자신의 슬픔을 보여주는 일을 포기한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석은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물류기획팀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대형마트 납품 계약을 성공시키며 본부장의 신임을 얻었다. 그 무렵 새로 입사한 문채린이 그의 팀으로 배치되었다. 채린은 눈치가 빠르고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알아보는 데 능했다. 그녀는 회식 자리에서 현석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이유를 물었고 현석이 과거 아내의 임신 때문에 금주를 시작했다는 말을 하자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며칠 뒤 아동용 영양식품 시장 자료를 정리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과장님은 아이 관련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현석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다은과는 아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고 어머니에게는 손주를 주지 못한 아들이 되었으며 회사에서는 늘 빈틈없는 상사로 보여야 했다. 체리는 그런 그에게 고생이 많다고 말해주었다. 처음에는 야근 뒤 함께 마시는 커피였고 다음에는 익산역 근처에서 먹는 늦은 저녁이었다. 현석은 아내에게 거래처 사람들과 식사한다고 거짓말했다. 체리는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병원비, 결혼을 약속했다가 사라진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현석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다은 앞에서는 무능하고 비겁한 남편이었지만 체린 앞에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배이자 든든한 남자였다. 선은 어느 비 오는 밤 무너졌다. 회사 회식이 끝난 뒤 체린이 술에 취해 혼자 갈 수 없다고 했고 현석은 그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다은에게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돌아가 조용히 아침상을 차리는 아내를 보자 입을 열지 못했다. 죄책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자기 합리화로 바뀌었다. 이미 멀어진 결혼이었고 다은도 자신을 더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체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현석이 관계를 끝내자고 할 때마다 울었고 자신을 이용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다가 2달 뒤 작은 임신 테스트기를 그의 책상 서랍 안에 넣어 두었다. 선명한 2줄이었다. 과장님 아이예요. 현석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두려움보다 먼저 떠오른 감정은 놀랍게도 기쁨이었다. 그는 그 감정 때문에 더 큰 죄책감을 느꼈다. 잃어버린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이 생겼다는 생각, 어머니에게 더 이상 실패한 아들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 자신도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체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혼자 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에게 아버지가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현석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다. 다은은 아동센터에서 늦게 돌아온 남편에게 된장국을 데워주었다. 그는 아내의 손목이 전보다 가늘어진 것을 보면서도 체린의 임신 사실을 말했다. 외도에 대한 사과보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먼저 꺼냈다. 다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다은의 손이 국그릇 위에서 멈췄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그 사람이 임신했어. 말을 마친 현석은 차라리 다은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릇을 던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다은은 의자를 당겨 조용히 앉았다. 그날 오후 그녀 역시 병원에서 피검사를 받고 온 상태였다. 생리가 늦어졌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과거의 상실 때문에 혼자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검사 결과는 다음날 나온다고 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는 거야?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어머니도 알게 되셨고 더 늦기 전에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낫다고 생각해. 모두에게? 현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은은 식탁 위에 놓인 국을 바라보았다. 김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7회 동안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결혼도 저 국처럼 소리 없이 식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시 임신할 가능성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현석은 괴로운 듯 미간을 찌푸렸다. 의사도 쉽지 않다고 했잖아. 우리 몇 년을 기다렸어. 나도 이제는 현실을 봐야 해. 그 말은 기다림의 책임을 전부 다은에게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잃은 아이였고 함께 치료해야 할 상처였지만 현석은 어느새 자신을 기다린 사람, 다은을 기다리게 만든 사람으로 나누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임신 수치가 확인되었으니 이틀 뒤 초음파 검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이었다. 다은은 전화를 끊은 채 아동센터 복도에 오래 서 있었다. 교실 안에서는 아이들이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큰 나무를 그리고 있었다. 한 아이가 다은을 향해 붉은 손바닥을 흔들며 선생님도 같이 하자고 웃었다. 다은은 그 웃음을 보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기쁨보다 공포가 먼저 찾아왔다. 다시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아이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임신을 이유로 자신을 버렸다는 절망. 이 사실을 알리면 현석이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다은은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누구의 선택에도 이 아이의 운명을 맡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돌아오자 정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숙은 며느리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이 이혼을 받아들이라고 했다. 현석이도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채린이라는 아가씨가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네가 붙들고 있으면 그 아이만 불쌍해져. 다은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과거 자신이 아이를 잃었을 때 조심하지 못했다고 탓했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여자의 태아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아이가 정말 현석 씨의 아이라고 확신하세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다. 그걸 무슨 뜻으로 묻니?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그날부터 다은은 울지 않았다.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고 변호사를 찾아가 재산 분할과 이혼 이후 태어날 아이의 친권 문제를 상담했다. 현석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는 대신 그의 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자신이 임신했다고 말해야만 돌아오는 남자라면 이미 남편으로서의 의미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몇 주 뒤 현석이 제기한 이혼 조정기일이 잡혔다. 그는 채린의 임신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은은 그 문장을 읽으며 이상할 만큼 담담했다. 현석은 자신이 아버지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다은은 알고 있었다. 책임은 새로운 생명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맺은 관계를 정직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조정 당일 아침, 다은은 회색 코트 안에 단정한 남색 원피스를 입었다. 병원에서 받은 산모 수첩과 초음파 사진, 혈액 검사 결과를 가방에 넣었다. 거울 앞에서 한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 뒤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엄마가 오늘 우리를 숨기지 않을게.
법원 복도에는 현석과 채린이 먼저 와 있었다. 채린은 인부복을 입고 배 위에 손을 얹은 채 정숙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숙은 다은을 보자 잠시 시선을 피했다. 현석은 일어나려다가 다시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일이 계획대로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는 초조함이 더 짙었다. 조정실에 들어간 뒤 현석은 준비해 온 말을 읽듯 말했다. 부부가 오랫동안 정서적으로 단절되었고 다은은 과거의 유산 이후 임신이 어려우며 자신에게는 곧 태어날 아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은은 끝까지 그의 말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차례가 오자 천천히 가방을 열었다. 연두색 산모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이는 순간 현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버리겠다고 했죠? 현석은 산모 수첩과 다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다은아, 그게 뭐야? 다은은 초음파 사진이 든 봉투까지 조정위원 앞으로 밀어놓았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는 부끄럽지 않았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었다. 저도 임신했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6주입니다. 현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복도 문 밖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린이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은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자신이 제출한 자료 안에는 임신 확인서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었다. 현석이 채린의 임신 사실을 알기 전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졌다는 회사 출입 기록과 채린이 다른 남자와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들어 있었다. 오현석은 한동안 숨을 쉬는 법조차 잊은 사람처럼 정다은을 바라보았다. 조정위원이 임신 확인서를 살펴보는 동안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 초음파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검은 화면 가운데 자리한 작은 점은 문채린이 보여준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보다 훨씬 구체적이었다. 병원 직인과 진료 날짜, 임신 주수까지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이게 정말 내 아이야? 현석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에 다은은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지 묻는 그 말 속에는 놀라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의심도 섞여 있었다. 다른 여자의 말은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믿었던 남자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아내의 임신 앞에서는 본능적으로 친자 여부부터 확인하고 있었다. 다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임신 시기를 계산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지냈던 때와 일치해요. 원한다면 아이가 태어난 뒤 정식으로 확인해도 됩니다. 현석은 고개를 숙였다. 조정위원은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두 사람을 제지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경우 출산 이후 양육비와 친권, 면접 교섭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합의 내용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석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다은의 임신 가능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그가 다른 여성의 태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조속한 이혼을 요구한 만큼 사실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현석의 변호사는 서류를 넘겨받으며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조정 전 현석에게 여러 번 물었다. 아내가 임신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두 사람이 최근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했는지, 문채린의 임신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그러나 현석은 아내가 임신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채린의 아이는 자신의 아이가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조정위원은 다은이 함께 제출한 다른 자료도 살펴보았다. 그 안에는 현석과 채린의 교제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 이용 기록, 익산역 인근 숙박시설의 결제 내역, 그리고 채린이 다른 남성과 산부인과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들어 있었다. 현석이 급히 사진을 집어들었다. 이 남자는 누구야?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진 속 체리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얼굴을 알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30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체린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두 사람은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사진 촬영일은 체린이 현석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기 열흘 전이었다. 현석의 손이 떨렸다. 당신이 사람을 붙인 거야?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협박하거나 불법적으로 따라다니게 하지 않았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확인된 자료만 받았어요. 그럼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이번에는 다은이 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말하면 믿었을까요? 현석은 입을 다물었다. 다은은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이미 알고 있었다. 외도를 처음 의심했을 때 휴대전화 사용이 달라졌다고 말하자 그는 자신을 감시하지 말라고 화를 냈다.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을 때는 거래처 직원들이 많이 모인 자리였다고 했다. 새벽에 온 채린의 전화를 보고 누구냐고 물었을 때는 팀원이 업무 때문에 연락한 것뿐이라며 오히려 다은을 의심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다. 채린이 다른 남자와 병원에 갔다는 사진을 보여주었다면 현석은 분명 업무상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거나 병원에 동행해준 친척일 수도 있다고 변명했을 것이다. 다은은 더 이상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남편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애쓰고 싶지 않았다. 믿음을 버린 사람에게는 증거조차 감정에 따라 다른 의미로 보이기 마련이었다. 조정위원은 문채린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 자리에서 그녀의 임신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현석이 이혼 요구의 핵심 사유로 채린의 임신과 자신의 부성 책임을 내세운 만큼 현석 스스로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은 그날 결론 없이 종료되었다. 재산분할과 출산 후 양육 문제를 정리한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다음 기일이 미뤄졌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앉아있던 채린과 배정숙이 동시에 일어났다. 채린은 현석의 얼굴이 창백한 것을 보고 재빨리 다가왔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끝난 거예요? 현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나쳤다. 정숙은 조정실에서 나온 다은의 손에 들린 산모수첩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건 뭐니? 다은은 대답하지 않고 가방에 서류를 넣었다. 정숙은 현석의 변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지만 변호사는 가족끼리 먼저 이야기하라며 자리를 피했다. 결국 현석이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이도 임신했대요. 정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조금 전까지 채린의 팔을 붙잡고 있던 손이 천천히 떨어졌다. 정숙은 다은에게 다가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배를 내려다 보았다. 정말이니? 병원에서 확실히 확인한 거야? 다은은 시어머니의 시선이 불쾌해 한 걸음 물러났다. 확인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럼 왜 집에서 말을 안 했어?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숨겨? 정숙의 목소리에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보다 자신이 손해를 볼 뻔했다는 당혹감이 더 컸다. 다은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렸다면 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현석이 아이를 가졌다면 당연히 상황이 다르지.